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김영호의 회사 책상 위 모니터가 환하게 켜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8시 30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죠. 영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 부팅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한 줄의 알림이 그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정년 퇴직까지 D-365일. 정확히 1년 뒤면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영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우스를 움직여 알림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사라졌지만 마음속 무게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58세.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했지만 이제 회사는 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회의 시간 영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회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영호를 건너뛰고 후배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영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은 이미 잉여 인력이라는 걸 말이죠. 중요한 업무는 더 이상 맡기지 않고 그저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퇴근 시간 영호는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신혼 때 들어온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면은 금이 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 구부정한 어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이수연이 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수연은 한때 단아한 미모를 자랑했지만 세월과 고생으로 인해 얼굴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멍하니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 수연의 목소리에 영호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놓인 밥상이었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오늘 회사에 알림이 떴어. 정년까지 딱 1년 남았다고.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집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세금 떼고 나면 2억 정도 될 것 같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보증 섰던 대출과 딸 지수의 학자금 대출 말이죠. 저녁을 먹고 난 뒤 영호와 수연은 안방 책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와 통장, 대출 서류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숫자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퇴직금 2억에서 민준이 대출 원금이 8천만 원이야. 지수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이고. 수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몇 년 전 건강검진 후 끊은 터라 그저 손가락만 까딱거렸습니다. 그럼 남는 게 9천만 원인데 여기서 당장 생활비도 나가야 하고. 민준이는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건지 모르겠어. 벌써 5년째인데. 수연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9세 아들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지수도 알바만 전전하고 있고. 둘 다 독립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 영호는 장부를 바라보다가 10년 전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때 이 동네 아파트 시세가 3억이었고 강남 쪽 신축 아파트가 5억이었습니다. 그때 갈아탔더라면 지금쯤 그 아파트는 15억이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호 부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빚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었죠. 그때 말이야.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있었잖아.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출이 무서워서 못했던 거 알잖아. 이자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더 큰 빚을 질 수 있겠어? 그래도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러지 마. 이미 끝난 일이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그때도 부부는 망설였고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방 안을 더욱 쌀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장부를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그때 망설이지만 않았어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걸까? 영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에서 절망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은 건 낡은 아파트와 빚뿐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영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이제 1년 뒤면 당신은 직장도 없고 우린 퇴직금으로 빚이나 갚고 나면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된 거야. 냉정한 현실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낡은 장부와 서류들이 그들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살. 영호와 수연은 그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설쳤던 탓에 눈밑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자리 김 과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들으셨어요? 작년에 희망퇴직한 박 부장님 말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보다 2살 아래 직속 후배였습니다. 1년 전 명예퇴직 제안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떠났던 사람이었죠. 무슨 일인데?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대요. 우리 회사랑 계약도 따냈다던데요. 벌써 직원 10명도 넘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의 말에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부장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를 다녔고 비슷한 업무를 했던 후배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반면 자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퇴직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원래 능력 있었잖아. 당연한 거지 뭐. 영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영호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젊은 직원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영호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박 부장의 성공 소식만 맴돌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영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남은 경쟁력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 나가면 자신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퇴근 후 영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취업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50대 후반 경력직 채용 공고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40대 초반까지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몇 안 되는 공고들도 연봉은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죠. 영호는 한숨을 쉬며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창업, 컨설팅, 자격증.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자격증, 재무 컨설팅, 인사 컨설팅. 영호의 눈이 한 광고 문구에 멈췄습니다.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경력이 자산입니다. 영호는 마우스를 움직여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률, 준비기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영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라면 가능할까? 자신도 박 부장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있어. 수연이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낮추며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 퇴직하고 그냥 앉아만 있을 순 없잖아. 컨설팅 자격증을 따볼까 해.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퇴직한 박 부장 있잖아. 그 친구가 컨설팅 회사 차려서 완전 대박 났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30년 경력이 있는데. 당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자격증을 또 딴다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58살이 뭐 어때서? 요즘 60대도 일하는 시대인데. 박 부장은 나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50대 중반이었어. 그 사람이랑 당신이랑 같아?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 수연의 말에 영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자격증 따는데도 돈 들고 시간 들잖아. 1년 뒤면 퇴직인데 그때까지 딸 수 있겠어?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퇴직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이대로 늙고 싶지 않아.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 말은 안 듣잖아.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영호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직 경쟁력이 있다. 영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박 부장이 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영호는 퇴근 후 도서관에 들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원론, 재무관리, 마케팅 이론. 오래된 지식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쉽게 외워지던 내용들이 이제는 몇 번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죠. 영호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줄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0분만 앉아있으면 눈이 피곤해지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자신은 1시간만 앉아있어도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는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안방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요즘 남편이 자격증 공부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와. 나이가 몇인데 무슨 공부를 또 한다고. 영호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이나 갚으면 다행이지 뭘 더 바라겠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뭘 해보겠다고 난리야.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할 수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영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주머니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늙을 순 없어. 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지키며 조용히 늙어가는 삶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걸고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선택일지라도 말이죠. 영호는 그날 밤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에선 수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저녁 도서관에서 2시간씩 책을 펼쳤지만 진도는 더디게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암기력이 떨어져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영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부동산 매물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 반찬 가게 할 만한 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수연의 대답에 영호는 놀라 다가갔습니다. 화면엔 동네 상가 매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등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반찬가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는 무슨. 나도 뭐라도 해야지. 당신만 뭔가 한다고 나서는 건 아니잖아. 수연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네. 월세가 200만 원이고. 그나마 싼 편이야. 권리금까지 치면 최소 7천은 들어가더라고.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금에서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9천만 원 정도인데 그중 대부분을 쏟아붓는 셈이었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퇴직금 받으면 거기서 쓰면 되지. 수연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 쓸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자격증 공부한다고 도서관만 가고 나는 그냥 집에서 늙어가라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호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반찬 가게가 잘 될지 어떻게 알아? 당신 자격증 공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해? 수연의 반박에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내건 자격증이라도 따면 뭐라도 할 수 있지만 반찬 가게는 망하면 돈만 날리는 거잖아. 그럼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살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안방에서 공부하던 민준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민준의 목소리에 부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말 내내 부부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자격증 교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연은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매물 찾으세요? 반찬 가게 하려고 하는데요. 적당한 자리 있을까요? 중개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몇 개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권리금 면적. 숫자들을 보는 순간 현실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가 괜찮은데 보증금이 5천에 권리금이 3천이네요. 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랑 초기 재료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1억은 준비하셔야 해요. 중개사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곳은 없나요? 있긴 한데 위치가 안 좋아요. 유동인구가 적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수연은 한참 동안 매물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눈이 멈췄습니다. 보증금 3천, 월세 150, 권리금 2천.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가요? 아, 거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지하라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에 하시던 분도 장사가 안 돼서 접으셨거든요. 중개사의 말에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자리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렴한 자리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수연은 부동산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에 반찬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곳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어떤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번창하는 가게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 손님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처음엔 나처럼 막막했겠지.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초기 자금, 인테리어, 재료비, 인건비.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얼마나 팔아야 할까?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식탁에 앉아 종이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초기 투자비, 월 고정비, 예상 매출. 계산을 하면 할수록 막막해졌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하루에 최소 30만 원은 팔아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저녁 무렵 영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연이 식탁에 앉아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영호의 인사에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식탁 옆에 앉으며 수연이 쓴 종이를 흘끗 봤습니다. 반찬 가게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오늘 부동산 다녀왔어? 응.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 수연의 목소리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종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초기 투자비만 1억이네. 여기에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알아. 불가능하다는 거. 수연이 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대출? 우리 나이에 누가 대출을 해줘? 게다가 담보도 없는데. 수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자녀들 학자금 대출 보증을 섰던 그들에게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일단 보류하고 돈을 좀 더 모아서. 언제 모아? 당신 퇴직하고 나면 수입도 없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이대로 늙고 싶지 않다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영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절망이 수연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무력감. 그 감정이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3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김민주는 시험장에서 나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5번째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내용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죠. 민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취업 소식이었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직장을 잡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29세. 한창 일할 나이인데 민주는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시험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 시험 어땠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수연은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떨어졌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아들만 괴로워질 뿐이었으니까요. 씻고 나와서 밥 먹어. 아빠는 늦는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 책상 위엔 공무원 시험 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던지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떨어졌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취업 대신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던 그때 말이죠.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라며 대출까지 보증을 서줬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민주는 여전히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갚아온 대출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생활비는 또 얼마나 썼을까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도 아무 말 없이 반찬만 집어주었습니다. 동생 지수는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두 사람만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번 시험도 어려웠어? 민주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수연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민준의 귀센 그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천천히 할 시간이 있기나 한 걸까요? 부모님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아버지는 1년 뒤면 퇴직입니다. 자신은 언제까지 짐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민준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교재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취업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29세, 경력 없음, 학점 3.2.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걸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밤 10시쯤 영호가 귀가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있어. 오늘 시험 봤는데. 수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떨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5년이면 충분히 했잖아. 영호의 말에 수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해봐. 나는 못하겠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순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빨래를 하다가 민준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 밤새 공부를 했나 봅니다. 수연은 방문을 노크하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몸을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매월 이자 35만 원. 5년 동안 납부한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그동안 매달 빠져나간 돈이 이렇게 많았다니. 게다가 원금은 그대로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지 않은 채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은 돈. 생활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5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우리가 노후까지 포기하고 있구나. 수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호의 퇴직금으로 이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을 겁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빠듯할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의 실패한 도전에 쏟아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노후 자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영호가 퇴근했습니다. 수연은 눈물 자국을 지운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대출 내역서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방 앞에 떨어져 있었어. 5년 동안 이자만 2천만 원 넘게 나갔더라. 영호는 서류를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잖아. 8천만 원. 알아. 퇴직금으로 갚아야지. 그럼 우린 뭘로 살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결국 자신들의 노후를 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민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와 거실로 향하다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린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엔 깊은 죄책감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꼭 붙을 줄 알았는데. 됐어. 들어가 있어. 영호의 차갑고 짧은 말에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실망과 회피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짓밟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수천만 원의 돈. 모두 자신 때문에 낭비되었습니다. 거실엔 영호와 수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내역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정한 숫자들이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과 돈. 하지만 돌아온 건 실패와 빚뿐이었습니다. 6월이 되자 영호의 퇴직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영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경영지도사 자격증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 동안 영호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계획의 절반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10번 읽어도 다음 날이면 까먹었죠. 그럼에도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있을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험 2주 전 영호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으니까요. 시험 당일 아침 영호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30년 경력이 있잖아. 시험장에 도착한 영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수험생들이었습니다. 58세의 영호가 가장 나이가 많았죠. 시험지가 배부되고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는 순간 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공부했던 내용인데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호는 볼펜을 꽉 쥐고 문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뒤섞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영호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영호는 건물 뒤편 그늘로 가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떨어졌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합격선에도 못 미치는 점수일 겁니다. 3개월 동안 매달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끊었다는 걸 잊고 있었죠.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경쟁력은 이미 끝난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영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없었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험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해야 하나? 차라리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시각 수연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였죠.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시급 9,000원에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는 셈이었죠.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수연에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김밥 하나 주세요.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집어주었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죠. 오후 4시쯤 매장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연에게 잠시 이야기하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수연은 일손을 멈추고 관리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수연 씨, 잠깐 앉으세요. 관리자의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말이죠. 본사에서 방침이 바뀌었어요. 시식 코너 담당자는 45세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리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55세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제 맘 같아서는 계속 일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본사 방침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잘린다니. 겨우 한 달 일했는데 벌써 끝이라니. 관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급여 정산해서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시식 코너에선 여전히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5세. 나이가 이렇게 무서운 장벽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조차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니.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식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수연은 마트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모습이었죠. 왔어? 영호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시험 어떻게 됐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합격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오늘 일 끝났어.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제한 때문에 잘렸어. 45세 이하만 된대. 수연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됐어. 어차피 7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잖아. 수연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실패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엔 영호와 수연만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수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영호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 좋은 데 있을 거야. 공허한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55세와 58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말이죠. 하지만 서로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각자의 실패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수연은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 안에 있지만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고 있었죠.
11월 중순 영호의 퇴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관련 서류들이 하나둘씩 날아들었습니다. 퇴직금 예상 명세서, 건강보험 전환 안내, 명예퇴직자 모임 가입 신청서. 차가운 서류들이 영호의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호는 인사팀에서 온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퇴직금 정산 내역이었습니다. 세전 2억 3천만 원, 각종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1억 9,500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대출 8천만 원, 지수 학자금 3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을 갚으면 남는 돈은 8,500만 원. 그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각종 고지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죠. 영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수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하얀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 만기 통보서였습니다. 민준의 학자금 대출 8천만 원이 다음 달 15일까지 상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일은 12월 20일인데 대출 만기는 12월 15일. 퇴직금을 받기도 전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영호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는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영호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벗고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갚아? 나도 모르겠어. 은행에 연락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긴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10분 뒤에야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대출 만기일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의 신용 상태와 연령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은 어렵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만기일까지 상환하시거나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연장 안 된대. 무조건 15일까지 갚아야 해. 그럼 어디서 돈을 구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빌렸던 돈도 제대로 갚지 못했으니까요. 카드론이라도 받아야 하나?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퇴직금 받아서 갚으면 또 이자 때문에 손해잖아. 그런 방법이 없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결국 퇴직 앞두고 8천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이나 갚으면 우린 뭘로 살아? 8,500만 원 가지고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해봤자 뻔한 결과였습니다. 생활비로 월 200만 원씩 쓴다면 3년 반이면 바닥납니다. 그 후엔 국민연금밖에 없었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 두 사람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때 민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죠.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의 물음에 영호는 대출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8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어?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공부만 하더니 결과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 시간에 취업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여보, 그만해. 수연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우리가 늙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애들 때문이야.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었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빠? 지수가 민준의 방문을 바라보다 부모님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대출 통보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민준 오빠의 대출 만기 통보서. 8천만 원. 지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오빠 대출이요? 지수의 물음에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지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학자금 대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 자신도 부모님께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수는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수연은 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상관없어. 내 대출은 아직 만기가 안 됐어. 하지만 결국 갚아야 하잖아요.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다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들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영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수연과 지수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지수는 물러섰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오빠는 5년 동안 시험만 받고 저는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하고 엄마 아빠 노후를 다 망쳤어요.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가 자신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수연은 딸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수는 각자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죠. 밤 11시쯤 민준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어디가? 지수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민준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을 거야. 너도 나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영호와 수연은 아이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파트는 텅 비었습니다. 안방에선 영호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거실 소파에선 수연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통보서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죠. 12월 19일 영호의 퇴직 전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간단한 송별회가 있었지만 영호는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후배들의 억지 위로가 듣기 싫었습니다.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마지막 밤인데 감회보다는 허무함만 밀려왔습니다. 저녁 8시 영호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전등도 켜져 있지 않았죠. 영호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연이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수연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소주병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애들은? 아직 안 들어왔어. 민준과 지수는 일주일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만 전할 뿐이었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가서 컵을 꺼냈습니다. 소주병을 따서 컵에 가득 채웠습니다. 뭐 보고 있어? 영호가 소파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였습니다. 50대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목록이 떠 있었죠. 요양보호사, 청소일, 식당 보조. 이런 것밖에 없네. 수연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영호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시급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죠.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있어야 하잖아. 알아. 그것도 돈 들고 시간 들어. 결국 할 수 있는 건 청소나 식당 일밖에 없어. 수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영호는 소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따금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네.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회사 생활. 30년이 내일로 끝나. 영호는 빈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주를 다시 따랐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휘어졌고요. 명암도 없어져. 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도 내일부터는 의미 없어. 그냥 백수 영감이 되는 거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영호는 두 번째 소주병을 땄습니다. 따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가 컵 밖으로 흘러넘쳤죠. 영호는 신경 쓰지 않고 컵을 들어 마셨습니다.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전 그때 말이야. 강남 아파트로 갈아탔어야 했어. 그랬으면 지금쯤 빚 걱정은 안 했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년 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또 놓쳤지. 판교 아파트. 그때 샀으면 지금쯤 2배는 올랐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뭐해? 수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소용없는 거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그때만 결단력 있었어도. 당신만 그런 줄 알아? 나도 후회돼. 애들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잖아.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민준이 낳고 회사 그만뒀어. 경력 단절됐지. 그 뒤로 20년 넘게 집안일만 하다가 이 꼴이 됐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월급 받고 살았잖아. 나는 용돈 타 쓰는 거지 신세였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잖아. 영호의 말에 수연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벌어왔지. 근데 그 돈으로 뭐 했어? 집 한 채 제대로 못 샀잖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오갔습니다. 애들도 안 들어오고.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전화도 안 받네.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는 빈 소주잔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때문에 도망간 거야.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애들이 우리 꼴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지.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구부정하게 축 처진 어깨.
한때 가족을 책임지던 든든한 어깨였지만 이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소주 2병을 다 비웠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풀렸습니다. 탁자 위엔 빈 소주병과 안주도 없이 마신 흔적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명함 없는 빈 껍데기가 돼.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갚아야 할 빚, 준비 안 된 노후. 이게 30년 일한 결과야.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거야?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야? 영호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부장으로서의 권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영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망설이지만 않았어도 10년 전 부동산 결정, 5년 전 판교 아파트, 자격증 공부에 실패. 모든 순간에 남편이 더 현명했다면, 더 결단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수연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말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죠. 수연은 뻗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영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고 수연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겨우 2미터였지만 마치 넘을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무력감이 가족의 기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홀로 울고 수연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두 사람. 창밖에선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영호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닐 겁니다. 명함도 직함도 월급도 없는 그저 늙은 남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죠. 55세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앞엔 막막한 미래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은 담요를 가져다 남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남편이 이제는 부서진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월 20일. 영호의 정년퇴직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영호는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마신 소주가 아직 남아 있었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깼어?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에게 이 아침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영호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부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수염이 자란 얼굴. 영호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했던 김영호가 맞나? 거실로 돌아온 영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침묵만 흘렀죠. 커피 마실래? 수연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인스턴트 커피를 2잔 타서 가져왔습니다. 영호는 뜨거운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업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앉아 있는 퇴직자일 뿐이었죠. 수연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민준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닫혀있는 방문. 일주일 동안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엔 공무원 시험 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짐을 싸고 나간 흔적이 느껴졌죠. 수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베개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수연은 지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화장품 몇 개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걸이엔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죠. 지수도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지수의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대학 졸업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행복이 사라지고 불안과 절망만 남았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빚이 쌓이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거실로 돌아온 수연은 영호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호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죠. 애들 방 봤어. 수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텅 비어 있더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수연의 물음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집에 들어와. 밥이라도 먹고 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시계 바늘만 돌아갈 뿐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연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둘 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회사 명함이 들어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함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모두 반납했으니까요. 영호는 빈 서랍을 바라보다 닫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입었던 정장. 이제는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정장 소매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촉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이 옷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영호는 옷장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마트 가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영호에게는 일상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점심은 뭘 먹지? 오후엔 어디를 가지? 매일매일이 이렇게 텅 빈 채로 흘러갈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려는 모양이었죠. 영호는 탁자 위에 놓인 대출 서류를 봤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 영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내일쯤 오겠지. 대출 만기일은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연체 통보가 올 겁니다. 그 후엔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하겠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은 라면을 2그릇 끓여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소박한 점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나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올 거야. 그럼 화요일에 바로 대출 갚아야겠네. 수연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 1억 9,5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갚으면 8,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수연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빚 갚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못했죠. 일이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냐? 알아. 근데 뭘 하겠어.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영호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55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소나 식당 일밖에 없어.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굶어. 영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처지가 되다니.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노후. 생각만 해도 비참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수연이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영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수연의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갚아야 할 빚, 준비되지 않은 노후. 모든 게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신축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 누군가에겐 희망찬 시작이겠지만 영호에겐 놓쳐버린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연은 빛나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위로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으니까요.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연은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고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밝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그들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들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영호와 수연 둘만 남았습니다. 수연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영호 옆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저녁을 먹고 있을 사람들. 영호와 수연은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겁니다. 할 일 없이 집에 앉아 있는 날들. 불안과 걱정만 쌓여가는 시간들. 평생을 일했지만 남은 건 낡은 아파트와 빚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었습니다. 영호와 수연은 막막한 미래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 하루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막막함의 연속일 뿐이었죠. 아무런 희망도 대책도 없이 무거운 현실과 불안만 남긴 채 그들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